안녕하세요. 2020 서울대학교 환경과 건강 강좌입니다. 저는 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의 김성균 교수입니다. 오늘 우리는 화학물질 세상에서 살아남기라는 제목으로 배워보고 또 토론할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 영상은 사전 강의 자료이고 여러분이 수업 전에 보시고 공부의 길잡이로 삼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작했습니다. 본 수업은 4월 2일에 있고요. 질의응답과 퀴즈, 토론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이 사전 강의 자료의 런타임만큼은 제외하고 본 수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발표 내용을 한번 볼까요? 독성과 위해성을 구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인식 노출을 파악하는 방법, 그리고 위험 또는 리스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리고 이 수업 시간에 다뤘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것들, 그런 주제들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수업 시간에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자, 독성과 위해성 관련된 부분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화학물질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먹고, 입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화학물질에 담겨 있거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의식적이든 부지불식간이든 여러 가지 물질에 노출되고 있죠. 이들 물질 모두가 안전한 것일까요? 네, 모든 물질은 독이다. 하지만 용량이 독인 것과 독이 아닌 것을 결정한다. 이 말은 그 독성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파라셀수스가 오래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용량이라는 것은 몸에 들어온 양을 의미합니다. 독성을 표현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LD50입니다. LD50는 Lethal Dose라는 약자에서 왔는데요. 어느 한 집단, 사람일 수도 있겠고 또는 동물의 어떤 종일 수도 있겠는데 그 집단의 50%를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의 용량이 바로 LD50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소금을 많이 먹어도 죽을 수 있습니다. 단위 체중당 양이죠. 밀리그램. 술도 마찬가지고요. 강한 독일수록 LD50가 작습니다. 그만큼 작은 양으로도 효과를 일으키게 할 수가 있죠. 물질의 건강 영향은 그 죽음에 이르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만이나 내분비계 장애처럼 작은 농도로도 그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미국 연구진에 의하면 화재 방지용으로 화재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물질을 섞어서 쓰는데요. 제품에다가 그 중에서 이제 PBD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 계통이 뭐 BD 47, 99, 100 이런 계통들의 물질들이 있는데 이 물질에 태중 노출된 아기들이 태어나서 6세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신경행동 발달 지수, 지능 이런 것들을 측정해 봤더니 상대적으로 높은 아이들이 태중 노출 농도가 높았던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지능과 발달이 더디더라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금까지 독성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유해성이죠. 유해성, 말이 비슷한 또 위해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별해야만 되는데 구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큰 혼란이 옵니다. 그리고 큰 사회적인 비용을 치러야 됩니다. 앞서서 우리는 독성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건 유해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hazard, 유해성, toxicity 모두 같은 것이고요. 물질의 속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원래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물질이 부식성이 있다, 폭발성이 있다, 또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는 그런 능력이 있다. 이런 것들은 원래 그 물질이 그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반면 위해성이라는 것은 그 사용량과 노출량, 사용량 또는 노출량을 또는 섭취량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그 위험성이 얼마만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독성이 강한 것도 노출되지 않으면 위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노출되면 위험이 작을 수 있으니까 그걸 고려한 현실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해성 평가를 한다라는 것들은 노출 기준을 설정해 놓고
현실적으로 그 위험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따지는 절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유해와 위해를 구별하지 않으면 굉장히 혼란이 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유해한 물질이 존재한다는 그런 가능성만으로 이제 걱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할 수가 있고요. 그것이 이제 공포로 이어지게 되면 비이성적인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올바른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없게 만드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노출 제로를 만들어 달라고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정부의 발표라든지 또는 뭐 어떤 발표에 대해 데이터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고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책임 공방이 있고 법적 공방이 있고, 또 한편에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거나 이제 피로해지죠. 결국에는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 돌이키기 어려운 참사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위해성이라는 것들은 리스크는 확률적입니다. 노출을 고려하더라도 위해성은 확률적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같은 양 노출되더라도 그 반응이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또 노출해서 건강 영향으로 가는 정도가 사람마다 집단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양의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렇게 큰 영향을 안 받았는데 누구는 죽을 수까지 있는 것이고요. 근데 그걸 갖고서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삼는 것들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불확실성이라고 말합니다. 불확실성은 사람의 인지가 발달할수록 또 과학기술이 발달할수록 점점 줄어들 수가 있게 되는데 현재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물질이 안전하다, 또 노출 그만큼 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위해성은 확률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하지만 대중이나 정치인, 기자, 시민들은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거냐, 억셉터블한 것이냐, 아니냐 이런 것으로 인식합니다. 또 결론에 대해서 불인치가 있을 경우에 굉장히 또 혼란스러워하죠. 위해성 평가는 뭐 다른 교수님께서 설명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독성을 식별하는 과정, 그리고 양 반응을 따져서 기준을 뽑아내고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노출이 얼마만큼 되는지 봐서 그 양자를 비교해서 위해도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갑니다. 이 위해도 결정에 대한 얘기, 기준치 이런 부분은 이따가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요. 노출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사람이 무엇에 노출되느냐를 파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환경에서 또 먹고 마시고 사용하는 식품이나 제품 이런 것들에서 직접 물질을 측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가 몸에 노출돼서 몸에 들어오는 그 물질을, 흡수된 물질을 사람의 체내에서 측정해서 노출을 파악할 수도 있죠. 혈중 중금속 또는 혈중 PCB, 과불 화합물 이런 것들을 측정하면 노출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모발 중의 비수도 마찬가지겠고요. 실생활에서는 음주 단속에 이용되기도 하고요. 간단한 이론을 말씀드린다면 환경 중에 유해 물질의 일부가 몸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가 세포나 조직 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양이 돼요. 그럼 바깥에 있는 것 중에 일부가 몸에 들어오고 그 중에 일부가 어떤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양이 되는 것이 나머지는 몸에서 빠져나가거나 또는 불활성 상태로 존재하겠죠. 그렇게 해서 어떤 질병으로 이어지는 경로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실제로 노출되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실측할 수 있지만 외부 환경에서 이렇게 이 혈중에서 소변 중에서 이런 생체 매체 수정하는 걸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것을 노출 바이오 마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혈중 납을 측정함으로써 납이 몸에서 자동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납에 노출됐는지를
알 수가 있게 하고 납에 노출이 많이 된 사람은 혈중납의 농도가 높아진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 노출되는 정도를 노출 바이오마커를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답은 그렇다. 하지만 부정확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물질의 특성에 따라서 몸에 오래오래 한번 들어오면 남는 물질이 있습니다. 쌓이는 물질 또는 잘 안 빠져나가는 물질이 있고요. 또 몸에 들어오면 신속하게 빠져나가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거는 가상의 그래프인데요. 로그 스케일로 만들어진 거고 Y축이요. 혈중에서 오래오래 남아있는 특성을 보입니다. 신속히 빠져나가는 것들은 금방 혈중에서 빠져나가고 혈액에서 낮아지면서 소변이 높아져서 다시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런 물질의 원물질일 수도 있고 또 그 물질의 몸속에서 대사체가 된 것을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물질들을 측정을 해서 노출을 따지는데 이런 것 그리고 그것을 이제 바이오 모니터링이라고 하는데 나라마다 노출 수준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혈중 농도를 전 인구를 대상으로 측정했는데 상위 5%타일에 해당되는 사람이 한 4.9 마이크로그램 per 리터가 나왔다. 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미국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에 속합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상위 5%에 해당되는 것은 거의 10 마이크로그램 per 리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비교해 본다면 한참 낮은 수준이죠. 이게 국가마다 또 지역마다 또 성마다 이게 다르기 때문에 이걸 일률적으로 얘기하기 참 어렵습니다. 또 바이오마커 그 자체만 갖고서 우리가 어떤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는데요. 다른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노출 여부를 알려줄 수 있는 좋은 지표이긴 하지만 노출 시점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바이오마커라는 것들이 몸에 흡수되고 빠져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출 시점을 모르는 상태로 노출이 된다면 대부분이 그렇죠. 환경 중에 노출되는 경우가 그것만 갖고서 한참 몸에서 높아지는 상태에서 측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빠져나가 측정한 것인지 들어온 양은 결정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농도만 갖고서 우리가 노출에 대한 실체를 정확하게 아는 것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또 몸에 안 나왔다고 해서 노출이 안 되었느냐 그런 것도 아니겠죠. 그 사람의 익스포지 히스토리도 이 노출 바이오마커의 검출 여부 또는 수치만 갖고서는 알기 어렵죠. 또 식품에서 노출되었는지 환경에서 노출되었는지 그 노출 원이 뭐냐를 파악하는 것도 이 마커만 갖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자주 노출되는지는 잘 모르겠죠. 그래서 이 몸에서 어떤 것이 나왔다고 해서 또 죽는 건가, 암에 걸리는 건가, 내분비 장애라는 건지 알 수는 없습니다. 이것만 갖고서는. 하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도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적용을 해야지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쓸 수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위해성을 어떻게 바라볼까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께 앞에서 좀 길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위해성 또는 위험에 대한 예민함은 그리고 그 대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바뀝니다. 아마도 지금의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제일 관심사가 큰 거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의 예민함이 바뀌고 낮아지고 높아지고 그 대상이 바뀐다고 해서 위해성도 바뀔까? 위해성은 객관적인 실제입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다고 해서 없는 것도 아니고 과소평가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은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서 위해성이라는 것이 독성과 노출의 함수관계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과학적으로는 추정하고 그런 확률론적인 그 대상이지만 사회적으로는 받아들일 만한가 아닌가에 대한 그런 대답을 해야 되는 정책 판단의 대상이고 심리적으로는 감정과 인지가 결합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다면적인 양상을 가집니다. 과학적으로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기준치
기준치가 있고 실제 노출량과 비교해서 위해서 평가를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기준치라는 것이 되게 동물 실험이라든지 사람에서 관찰했던 역학 연구를 통해서 구해집니다. 그리고 이 어떤 용량이 커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또는 동물이 보이는 어떤 반응이 있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 정도의 낮은 수준을 구하고 거기에 안전계수를 더해서 굉장히 더 보수적으로 우리가 기준치를 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쓰이는 기준치 구하는 방법입니다. 분야마다 조금 다르게 쓰기도 합니다. 일 섭취 허용량 뭐 이런 것들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지만 근원적으로는 비슷하게 구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허용 기준 이하로 노출되면 안전한 것일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위해성 평가를 하고자 하는데 노출의 기준치가 1ppm이 있다. 근데 1.2ppm은 불합격이고 0.8ppm은 합격이다.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맞을까요? 예. 벤젠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업 허용 기준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큰 기여를 하는 TLV라는 것이 있습니다. TLV는 Threshold Limit Value라는 것인데요. 전문가들이 제시한 전문가 제시 수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술적인 권고치. 이게 법적인 그 노출 허용 기준을 정하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직후에 벤젠의 TLV가 100ppm이었습니다. 근데 점점 떨어져서 현재는 0.1ppm입니다. 그러면 1946년도의 사람은 지금보다 1000배나 더 벤젠 독성에 강한 사람이었을까요? 이 그림은 이 TLV 기준으로 볼 때 노출이 얼마나 높으냐 낮으냐죠. 같다면 1에 머무는 것이겠는데 여러 시점에서의 데이터들을 모은 것으로 논문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노출은 언제나 법적 기준치 인근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기준이 낮아지면 낮아지는 대로, 높았으면 높은 대로. 근데 관련 환자의 그 발생 비율은 굉장히 일반적으로 일정해 한 그런 패턴을 보입니다. 최소한도 1990년대까지는 그랬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러한 패턴이 지금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독성 참고치 또는 기준과 관련된 몇 가지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기준치가 있어야지 위해성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기준의 근거는 그 시점에서의 과학 기술과 지식이 쌓이면서 변할 수 있다, 바뀔 수 있다 하는 것이고요. 사회는 그것을 수용할 수 있다면은 기준이 변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 나온 수많은 물질 가운데서 극히 일부만 기준치가 있다. 이 순간에도 새로운 물질은 계속해서 우리의 편익을 위해서 생산되고 있는데 분야에 따라서 그건 신소재라 불리기도 하고 신규 물질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신규 물질에 대한 기준치는 없는 것이 태반이다. 독성은 잘 모른다. 모른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준치는 보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민감한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까지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들이었고요. 몇 가지 여러분들한테 생각할 거리를 드리고자 합니다. 노출 경로가 달라지면 독성도 달라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쓰는 기준치들이 대개 동물 실험에서 동물한테 이걸 먹여서 얻은 결과 바탕으로 해서 산출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접하는 여러 가지 물질들은 피부를 통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흡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다 독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네, 다릅니다. 복용하는 약을 동일한 양을 정맥주사하거나 또는 들이마시게 된다면 쇼크가 올 수 있습니다. 어느 경로로 투입되느냐에 따라서 독성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해서 평가할 때도
이런 노출 경로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유해 물질의 검출 여부 중요할까요? 내 몸에서 또는 다른 사람 또는 우리 아기의 몸에서 또는 어떤 제품에서 매일 쓰는 그런 제품에서 또는 어떤 재료에서 주변 환경에서 이게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거 잘못 썼네요. 예전에 살충제 계란 성분이 계란에서 검출되어서 굉장히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거의 매일 검출된 계란이 어디서 몇 개 나왔다 이렇게 언론들은 속보 경쟁을 했었고 우리는 수많은 계란을 버려야 했습니다. 당시 언론의 행태가 올바른 것이었느냐 그리고 지금은 개선되었느냐 이런 점을 일단 논의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약처는 당시에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소통했었다면 어땠을까요? 살충제에 오염된 계란 매일 하나씩 섭취하신다면 건강상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오염된 것이 유통된 것을 막기 위해서 최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식별법도 제대로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별된 계란은 안전하니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로 이러한 종류의 유해 물질들이 더욱 식품에서 엄정하게 관리될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아마 그 당시와 같은 혼란은 훨씬 적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언론 얘기를 좀 해볼까요? 여러분은 언론에 나온 것들을 모두 다 믿을 수 있습니까? 이 아래 링크를 눌러서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2017년도 말에 JTBC에 나온 뉴스인데요. 잠깐 요약을 한다면 맹독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식물이 초등학교 주변에 방치되고 있다. 오랜 세월 동안 청산가리의 6,000배에 해당되는 독성물질, 라신이란 독성물질이 있더라. 근데 우리가 취재하니까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라신이라는 물질 여러 그 스펠링도 제시되지 않았는데 그것들을 찾아보면 독성 DB에 없습니다. 아마 추정을 해보면 이 리신이라는 것을 잘못 표기한 것 같은데요. 보도에 보면은 이것은 살인사건에 이용됐다라고 하는데 그런 적도 없습니다. 6,000배라는 것은 가장 예민한 종의 그 LD50를 서로 비교한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당시의 위키인데요. 뉴스가 보도되기 전에 위키인데요. 상당히 보도 내용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고쳐진 내용입니다. 이거 보고서 기사를 쓴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전국 공원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관상용 꽃나무인데 독성이 있는 것은 팩트입니다. 그런데 계절적으로 생겼다가 없어지고 그럽니다. 그리고 씨앗이나 잎에서 추출해서 먹어야 됩니다. 길 가던 행인이 그럴 이유는 없죠. 독성이 있는 것은 팩트나 노출의 불확실성이 너무나 큰데 불안을 조정한 꼴입니다. 우리는 이런 걸로 인해서 팩트는 맞지만 일부에 있어서 맥락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미디어의 이름으로 조각 팩트만 제시해서 입맛대로 구성하면 차라리 모르는 것보다 못한 그런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 병사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하지만 이거는 전체 그림의 일부였죠. 객관적 실체이지만 이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뒤틀어지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짜뉴스를 식별하실 수 있습니까? 옆에 보이는 기사는 모두가 다 가짜뉴스입니다. 이 기성 레거시 미디어조차 정파적인 이해로 인해서 오보 또는 과장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단독 속보 경쟁 이런 거, 그다음에 포털 클릭, 언론사의 수입원이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끊임없이 돌려쓰고 받아쓰고 합니다. 그리고 한번 생긴 편향이 개인적인 체험이랑 결합되면 아주 강한 확증 편향이 생깁니다. 그러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주장하고 싶은 것만 주장하게 됩니다. 가짜 뉴스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이게
뉴스의 소스가 뭔지, 누가 주장하고 왜 주장하는지 그 시점도 생각해 봐야 되고 논거도 따져봐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뉴스 가치를 따져볼 때 그것이 우리를 분노케 하느냐 아니냐보다는 이 내용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져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손바닥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많은 정보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보가 아까 위키에서 잠깐 나왔지만 정보 공급자에 매여 있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누가 왜 주장을 하는지 그 근거의 소스와 맥락을 살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인데요.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좀 범위를 좁혀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세상, 지속 가능한 세상으로 말입니다. 편익 추구가 우리 삶의 목표라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충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더 안전한 세상으로. 그걸 위해 필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시민은 시민의 역할을 또 주권을 올바로 행사하는 것이다. 전문가는 시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지식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언론은 그것이 공론화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정치는 시민 눈치를 보고 따르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따르게 해야겠죠.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만들고 화학물질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도 이런 것들이 돼야 된다. 라는 차원에서 저는 전문가로서 시민들이 올바른 판단할 수 있게끔 그런 지식과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예, 본 강의 영상은요. 본 수업의 질의응답과 토론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본 수업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